올해 66. 박재만은 은퇴 후에도 정확히 아침 7시 30분에 눈을 떴다. 몸은 버릇처럼 일어나 거실로 나가고 식탁에는 언제나와 다름없는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다. 숟가락이 국에 닿는 순간 아내의 말은 한마디가 공기를 베었다. 또 그게 밥 말아 먹네. 지겨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면 길어질 걸 알았다. 국에 밥을 말아 먹는 습관은 어린 시절 할머니가 밥을 말아 건네던 김이 모락모락 나던 그릇에서 시작되었다. 그 온기는 오래 지나도 마음을 달래주었지만 지금 식탁의 온도는 차갑기만 했다. 결혼 초엔 그런 버릇 고쳐보자는 말이 농담처럼 흘렀고 그는 웃으며 넘길 수 있었다. 하지만 40년이 지나도 같은 말이 반복되자 농담은 잔소리가 되고 잔소리는 무시가 되었다. 아내는 이웃집 남편 이야기를 꺼냈다. 여행을 다니고 골프를 치고 등산 모임에 나간다고 재만은 할 말이 막혔다. 은퇴 후 연락이 닿는 친구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 그의 혀끝을 무겁게 눌렀다. 당신은 친구도 없어. 그 말에 그는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는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들어오던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회사에선 성실하다는 평을 들었지만 집에서는 그 성실함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다. 아내의 목소리는 더 날카로워졌다. 집과 적금의 명의가 누구인지, 계약금은 누구 돈이었는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의 이름으로 된 것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그 빈칸을 채운 건 월급 봉투와 놓쳐버린 주말들, 그리고 아이들 학교 앞에서 휘청거리던 졸음뿐이었다. 은퇴 후 오후의 시간은 그에게 가장 길었다. TV 앞에 앉아 있다 보면 밖에라도 나가보라는 말이 화살처럼 꽂혔다. 취미도 계획도 없이 갑자기 비어버린 하루는 정체성을 잃은 사람에게 얼마나 잔혹한지 그는 새삼 배웠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있다고 믿어주는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은 셈이었다. 그날 아침 아내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도 내 인생이 있다고. 그 말에 재만의 가슴 어딘가 오래 잠겨있던 것이 삐걱이며 움직였다. 그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40년 동안 참고 넘어가던 마음의 문이 처음으로 안쪽에서 열리려 하고 있었다. 존중받지 못하는 하루를 더는 연장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아직 폭탄 선언의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 말은 이미 그의 가슴에서 완성되어 있었다. 그 아침 공기는 더 이상 예전의 공기가 아니었다. 점심 무렵 박재만은 낡은 재킷을 걸치고 밖으로 나왔다. 바람은 선선했지만 마음은 낯설게 뜨거웠다. 오랜만에 집을 나서며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다. 버스 정류장 앞에 서자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지로 향하며 흘러갔다. 그는 그 틈에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버스 한 대가 멈추었고 습관처럼 탔다. 행선지도 보지 않았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그의 지난 세월처럼 빠르게 흘렀다. 늘 바빴고, 늘 참았고, 늘 미뤘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보다 해야 하는 말을 택해왔던 인생이었다. 버스가 멈춘 곳은 오래된 시장 근처였다. 젊은 시절 아이들 손잡고 오던 곳이었다. 국밥집 간판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문득 웃음이 났다. 밥은 또 말아 드실 거죠? 예전 주인아 주머니의 농담이 귓가에 살아났다.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국밥을 주문했다. 김이 피어오르는 그릇을 바라보며 재만은 숟가락을 들었다. 밥을 말았다. 그 동작 하나가 어쩐지 선언처럼 느껴졌다. 아무도 그를 뭐라 하지 않았고 아무도 시선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 자유로운 공기가 그를 감쌌다. 식당 창밖에는 한 노인이 혼자 장을 보고 있었고
맞은편 카페에는 젊은 부부가 다정히 웃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버지로만 살아온 세월 속에서 그는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은퇴 후 삶은 단순히 노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나를 회복하는 시간이어야 했다. 그는 식당 주인에게 물었다. 혹시 근처에 일자리 같은 거 있습니까? 사람 좀 구하는데요. 일자리요? 마트 옆 창고에서 가끔 사람 구하던데요. 무거운 짐 좀 옮기는 일. 그거면 됩니다. 그는 그렇게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상하게 어깨가 가벼웠다. 오랜만에 스스로 결정한 일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일 좀 보고 들어가겠어. 무슨 일? 그건 나중에 말할게. 짧은 대화였지만 목소리 끝에는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 떨림은 불안이 아니라 오랜만에 찾아온 생동감이었다. 해가 질 무렵 그는 시장 골목 끝에서 잠시 멈춰섰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중얼거렸다. 그래, 이 나이에도 아직 늦진 않았지. 그리고 그날 밤 오랜만에 그는 국에 밥을 말지 않았다. 그 대신 자신의 내일을 천천히 생각하며 밥을 한 숟가락씩 꼭꼭 씹었다. 마트 창고 일은 생각보다 거칠었다. 무거운 상자를 옮기고 먼지 쌓인 통로를 정리하는 일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벅찼을 것이다. 하지만 박재만은 묵묵히 손에 장갑을 끼고 몸을 움직였다. 아저씨, 힘들면 쉬세요. 젊은 직원이 걱정스레 말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몸 좀 써야지 사람이 살지.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스스로에게도 낯설 만큼 단단하게 들렸다. 집안에서 아무 말 없이 하루를 흘려보내던 자신이 이제는 일의 리듬에 맞춰 다시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그는 점심시간마다 작은 노트를 꺼내 들었다. 그 속에는 손글씨로 적은 짧은 문장들이 있었다. 다른 사람의 인정보다 내 손의 감각을 믿자. 오늘도 밥은 내 손으로 번다. 그가 처음으로 자기 문장을 쓰기 시작한 것이었다. 퇴근길, 시장 입구의 사진관 앞을 지나던 그는 오래된 간판 밑에 붙은 안내문을 보았다. 시니어 사진 동호회 회원 모집 카메라 무료 대여. 초보 환영. 그날 저녁, 그는 오래된 셔츠를 다림질해 입고 그곳을 찾아갔다. 작은 방 안에는 같은 또래의 사람들이 카메라를 손에 들고 있었다. 처음 오셨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박재만입니다. 아, 환영해요. 다들 그냥 재만 형님이라 부르면 되겠네요. 그는 오랜만에 듣는 형님이란 호칭에 이상하게 목이 메었다. 첫 수업날 강사가 말했다. 사진은 보는 눈보다 살아온 시간을 담는 마음으로 찍는 겁니다. 그 말이 그에게는 마치 자기 인생을 해석해주는 문장처럼 들렸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카메라를 들고 집을 나섰다. 공원에서 혼자 운동하는 노인, 손주와 손을 잡은 할머니, 오래된 벤치에 앉은 젊은 연인들. 그는 그들을 찍으며 세상을 다시 바라보았다. 사진 속엔 늙음도 외로움도 없었다. 오직 살아있음의 증거만 있었다. 어느 날 아내가 식탁 위에 놓인 카메라를 보았다. 이게 뭐야? 사진 배우고 있어. 아게의 총기 다시마. 사진? 그녀는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었지만 잠시 후 조용히 물었다. 나도 찍어줄래? 그는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그날 오후 그는 아내를 마당 의자에 앉히고 카메라를 들었다. 햇빛이 부드럽게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셔터가 눌리는 순간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사람도 나도 여전히 살아있구나. 그날 밤 오랜만에 두 사람은 나란히 식탁에 앉았다. 아내가 조심스레 말했다. 당신
요즘 표정이 좀 달라졌어. 그는 미소 지었다. 응, 나도 그걸 느껴. 그리고 오랜 세월 처음으로 그들은 아무 말 없이 함께 밥을 먹었다. 국에 밥을 말지 않은 채로 봄이 다시 왔다. 벚꽃이 피어나는 4월. 박재만은 구청 문화센터 한쪽 작은 전시실 앞에 섰다. 문 앞에는 손으로 쓴 간판이 걸려 있었다. 나의 두 번째 인생잼. 박재만 사진전. 그 문구를 보는 순간 그의 손이 조금 떨렸다. 인생에서 자기 이름이 이렇게 크게 붙은 건 처음이었다. 사진 동호회에서 강사의 제안으로 열린 조그만 전시회였지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무대였다. 전시장 안에는 그가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오래된 공원 벤치, 하굣길에 뛰어가는 아이들, 그리고 마지막 한 장, 아내가 봄 햇살 아래 미소 짓는 사진. 그 사진 아래에는 짧은 캡션이 붙어 있었다. 40년 동안 나는 이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제야 처음으로 본다. 전시장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그의 아들, 그리고 딸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들어왔다. 아버지가 이런 걸 하실 줄 몰랐어요. 그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나도 몰랐다. 그냥 한번 찍어보고 싶더라. 손자 하나가 사진을 가리켰다. 할아버지, 이 아줌마 예쁘다. 모두 웃었고 아내는 얼굴을 붉혔다. 그 순간 공기 속에 오래 묵은 냉기가 사라지고 따뜻한 온기가 흘렀다. 전시가 끝날 무렵 그는 천천히 방명록을 열어보았다. 익숙한 필체로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밥 말아 먹는 사람도 이렇게 멋질 수 있구나. 당신 아내, 순자. 그는 펜을 들고 그 밑에 한 줄을 적었다. 그래도 여전히 당신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소.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불었다. 꽃잎이 흩날리며 길 위를 덮었다. 그는 천천히 걸었다. 이제 어디론가 향하는 발걸음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 돌아가는 길이었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변했지만 그의 하루는 더 이상 비어있지 않았다. 사진 속에, 밥 한 그릇 속에, 그리고 그의 늦은 미소 속에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전시가 끝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박재만은 사진 동호회 친구 윤석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형님, 이번 주말에 같이 출사 가요. 바닷가로요. 그는 흔쾌히 대답했다. 좋지. 오랜만이네. 다시 토요일 새벽 둘은 카메라를 들고 동해로 향했다. 해가 뜨기 전에 바다는 잔잔했고 공기엔 소금 냄새가 묻어 있었다. 형님, 이런 아침은 살아있다는 게 실감나요. 윤석은 웃으며 셔터를 눌렀다. 그때 박재만은 문득 생각했다. 이 나이에 친구가 있다는 건 기적일지도 모르지. 그들은 나란히 앉아 따뜻한 국밥을 먹었다. 그 순간 그는 오래전 아내의 잔소리도 외로운 아침도 모두 멀게 느껴졌다. 형님, 나중에 우리 둘이 사진집 한번 내요. 늙은 사람 눈으로 본 세상 말이에요. 그래, 해보자. 그렇게 두 사람은 웃었다. 그런데 일주일 뒤, 그 웃음은 너무 빨리 사라졌다. 윤석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이 왔다. 카메라를 정리하던 중이었다고 했다. 박재만은 믿기지 않았다. 며칠 전까지 함께 사진을 찍던 그 친구가 이제 없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장례식장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그는 혼잣말했다. 이 나이에 친구를 얻는 건 어렵고 잃는 건 순식간이구나. 그날 밤 그는 윤석이 보내준 마지막 사진을 열어보았다. 화면 속엔 해 뜨기 직전의 바다, 그리고 모래 위에 남은 두 쌍의 발자국이 있었다. 그 아래 파일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었다. 두 번째 봄 with 제이맨. 그는 오래도록 그 사진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천천히 떨어졌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 윤석아. 네가 말한 그 사진집 나 혼자라도 꼭 낼게. 그날 이후 그의 사진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고요가 깃들었다. 빛과 그림자 사이. 그는 처음으로 시간의 끝을 직면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윤석의 장례가 끝난 뒤 박재만은 한동안 사진기를 들지 못했다. 그의 컴퓨터 바탕화면에는 여전히 두 번째 봄, 위치에이맨이라는 폴더가 있었다. 그 안에는 미처 인화하지 못한 사진들이 수십 장, 그리고 친구의 웃음이 녹아있는 마지막 바다의 파도 소리 영상이 저장돼 있었다. 며칠 후, 그는 마음을 다잡고 동호의 사무실로 향했다. 형님, 요즘 안 나오시길래 걱정했어요. 후배인 미정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사진집 내보려고 윤석이랑 약속했거든. 좋아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시작된 작업은 생각보다 길고 고되었다. 필름을 정리하다 보면 친구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형님, 좀 더 가까이 찍어요. 인생은 확대해야 맛이 있잖아요. 그 말이 귀에 울렸다. 그런데 그 울림이 점점 이상하게 변해갔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인 줄 알았다. 하지만 며칠째 귀 안쪽에서 윙 하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밤이 되어도 새벽이 되어도 그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병원을 찾은 그는 청력 검사실에서 하얀 벽을 바라보았다. 이명이 꽤 심하십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스트레스가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의사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묘한 공포가 밀려왔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던 길, 그는 도시의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는 듯한 이상한 고요 속에 서 있었다.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귀 안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만 남아 있었다. 그것은 마치 세상이 자신을 천천히 밀어내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날 밤 아내가 물었다. 왜 이렇게 멍하니 있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서 그래. TV 소리 크게 틀어줄까? 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지금은 조용한 게 좋아. 하지만 사실 그는 그 조용함이 두려웠다. 그 조용함 속에서 윤석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형님,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사진집 꼭 완성해야죠. 그는 다시 카메라를 들었다. 렌즈 너머 세상이 흐릿하게 흔들렸지만 그는 셔터를 눌렀다. 이번엔 피사체가 아닌 자신의 흔들림을 찍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귀는 점점 닫혀가지만 마음은 더 열리고 있다. 박재만은 봄비가 내리던 아침 책상 위에 쌓인 인화지를 조심스레 펼쳤다. 사진집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두 번째 봄 투 스프링스. 윤석과 함께 계획했던 이름이었다. 이제 그 약속을 혼자서 완성해야 했다. 그는 매일 새벽마다 작업실로 나갔다. 책상 옆에는 귀에 꽂은 작은 보청기가 있었다. 이명은 여전했지만 그 소리 속에서도 그는 빛의 방향을 듣는 법을 배워갔다. 셔터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아도 손끝으로 찰칵의 진동을 느낄 수 있었다. 사진 속 인물들은 대부분 노인들이었다. 공원에서 바둑 두는 사람들, 오래된 상점 주인, 손녀의 손을 꼭 잡은 할머니. 그는 렌즈를 통해 자신을 보았다. 아, 나도 저 사람들 중 하나구나. 노년의 얼굴이 더 이상 불쌍하지 않았다. 그 얼굴에는 견딘 시간의 주름, 그리고 여전히 살아있으려는 의지가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몸은 점점 예전 같지 않았다. 눈이 쉽게 피로해졌고 걸음이 느려졌다. 아내는 걱정스레 말했다. 이제 좀 쉬면 안 돼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멈추면 다시는 못 찍을 것 같아. 며칠 후, 동호회 후배 미정이 그를 찾아왔다. 형님, 이 사진들 정말 좋아요. 사람 냄새가 나요. 그는 잠시 미소 지었다. 고마워. 하지만 이건 윤석이랑 나 둘이서 찍은 사진이야. 그럼 이 사진집은 두 분의 이름으로 내요.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래, 그게 좋겠다. 밤이 깊자 그는 책상 앞에서 조용히 윤석의 사진을 꺼냈다.
야, 윤서가, 우리 봄이 2번 왔네. 한 번은 네 덕분에, 또 한 번은 내가 네 자리에 서 있어서. 말을 마친 그는 창문을 열었다. 비 냄새가 들어왔다. 그는 귀를 기울였다. 이제는 거의 들리지 않는 세상 속에서 봄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미세한 리듬을, 그는 그 소리와 함께 마지막 페이지의 제목을 썼다. 언젠가 이 소리마저 들리지 않게 되더라도 나는 세상을 기억할 것이다. 사진집 원고를 출판사에 넘긴 바로 다음 주였다. 박제만은 새벽녘 갑자기 가슴이 쿡쿡 찌르는 통증에 잠에서 깼다. 처음엔 단순한 책인 줄 알았지만 숨이 막히고 시야가 흔들렸다. 아내가 놀라 구급차를 불렀고 그는 하얀 불빛이 깜박이는 복도를 들것 위로 지나갔다. 안정하세요. 혈압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다. 그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천장을 바라봤다. 흰빛이 번져 들어오는 그 순간, 죽음이란 건 생각보다 조용하게 찾아오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다. 며칠 후,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을 때 아내 순자가 그의 옆에 앉아 있었다. 손엔 아직도 그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당신, 많이 놀랐지? 그녀의 눈가엔 피로와 안도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미약한 목소리로 웃었다.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아 있을 줄 몰랐어. 의사는 말했다. 심장에 무리가 갔습니다. 당분간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말보다 더 깊게 밝힌 건 아내의 한마디였다. 이제 제발 나랑 조금만 천천히 살아요. 며칠간 병실에 머무는 동안 그는 창밖의 빛을 매일 찍었다. 아침이면 푸른빛, 오후엔 주황빛, 밤엔 불빛 하나. 렌즈를 들 수 없어 휴대폰으로 찍었지만 그에게 그 빛들은 인생의 시간표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미정이 찾아왔다. 형님, 책 나왔어요. 그녀는 두 손으로 책을 내밀었다. 두꺼운 표지엔 그가 찍은 바다 사진이 실려 있었다. 2번째 봄, 윤석과 제만. 그는 천천히 책을 열었다. 종이 냄새가 폐 속 깊이 들어왔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삶은 다시 오지 않지만 봄은 언제나 다시 핀다. 그는 조용히 책을 덮고 말했다. 윤석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내는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그 사람, 지금 창밖에서 듣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에 들었다. 귀 안에 이명은 여전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그 소리가 파도처럼 부드럽게 들렸다. 퇴원 후 한 달쯤 지나 구청 문화센터에서 전화가 왔다. 박재만 선생님, 사진집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다음 달 강연회에서 2번째 봄 이야기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잠시 망설였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일은 한 번도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문득 윤석의 웃음이 떠올랐다. 형님, 우리가 본 세상은 꼭 말로도 남겨야 해요. 그 말이 등 뒤를 살짝 밀었다. 좋습니다. 한번 해보죠. 강연 당일, 작은 강당은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노인 부부들, 사진 동호회원들, 그리고 몇몇 젊은 학생들까지. 무대에 오른 그는 잠시 마이크 앞에서 숨을 고르며 관객을 바라봤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사진보다 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스크린에는 그의 첫 번째 사진이 떴다. 바닷가, 모래 위 2쌍의 발자국. 이건 제 친구 윤석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에요. 한 사람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날의 발자국은 아직 여기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인생 같아요. 사람은 사라져도 우리가 남긴 온기는 오래갑니다. 관객석에서 누군가 훌쩍였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은퇴하고 나서 저는 매일이 낯설었습니다. 할 일도 불러주는 곳도 없으니 세상이 나를 잊은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세상이 나를 잊은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외면하고 있었더군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조용히 한 장의 사진을 띄웠다. 봄 햇살 아래 웃는 아내의 얼굴이었다. 이 사진을 찍던 날, 제 인생이 두 번째로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가족을 위해 살았고, 두 번째 인생은 나를 이해하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박수 소리가 조용히 번졌다. 그는 마지막 문장을 또박또박 읽었다. 행복은 젊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행복은 늦게라도 자신을 용서한 사람에게 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강당 안은 고요해졌다. 누군가 눈물을 닦았고 또 누군가는 손을 꼭 잡았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귀 안에 이명이 잠시 멈춘 듯했다. 그 짧은 정적 속에서 그는 마치 세상이 다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를 들었다. 무대 아래로 내려오자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잘했어요. 그는 손을 내밀며 웃었다. 당신 덕분이야. 나한테 세 번째 봄이 온 것 같아. 그날 강연이 끝난 뒤로 박재만의 하루는 더욱 느려졌다. 그는 이른 새벽마다 창문을 열고 빛의 색을 확인했다. 해가 뜨기 전에 희미한 회색, 그 위로 스며드는 분홍빛, 그리고 어느새 방 안을 가득 채우는 아침의 황금색. 그는 카메라를 들지 않았다. 이제는 그저 눈으로만 담고 싶었다. 책상이 놓인 벽에는 윤석의 사진과 아내 순자의 초상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그는 그 앞에 앉아 작은 편지를 썼다. 윤석아, 네가 떠난 후에도 나는 계속 봄을 찍고 있어. 하지만 이제는 렌즈가 아니라 마음으로 찍는다. 세상은 아직도 아름답고 그 안에 네가 남겨둔 웃음이 있다. 그는 편지를 봉투에 넣어 윤석의 무덤에 가져다 놓았다. 그리고 묘비 앞에서 천천히 말했다. 이제 나도 네 곁으로 조금씩 가고 있겠지. 하지만 그 전까지는 사람들의 봄을 계속 찍을게. 며칠 뒤 그는 다시 병원 검진을 받았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심장이 약해졌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겁이 나지 않았다. 이미 그는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어떻게 채울지 알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아내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 안에 내 사진 중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 언젠가 네가 혼자일 때 꺼내봐. 아내가 묻자 그는 미소 지었다. 그땐 내가 옆에서 같이 볼게. 며칠 후 아내가 잠든 새벽 그는 조용히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하늘에는 별이 또렷했다. 그는 카메라를 들어 마지막 셔터를 눌렀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건 집 안창문 너머 따스한 불빛 그리고 잠든 아내의 그림자였다. 찰칵. 그 한 번의 소리가 세상에서 들은 마지막 소리였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책상 위에서 잠든 남편을 발견했다. 그의 손엔 카메라가 쥐어져 있었고 화면엔 한 장의 사진이 남아 있었다. 세 번째 봄 순자와 함께. 그 사진 속에는 창밖으로 피어오르는 새벽의 빛,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살짝 웃고 있는 그의 얼굴이 담겨 있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결국 끝까지 봄을 찍었네요. 창밖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부드러운 작별 인사처럼.